10월 30일 한 헤지펀드가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AI 인프라 주식을 자기 돈에 빌린 돈까지 얹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 그 주식들이 무너졌고 결국 전부 강제로 팔려나갔습니다. 샌디스크 하나만 보시죠. 고점에서 55% 넘게 빠진 자리에서 청산됐습니다. 그런데 청산 다음 날 샌디스크는 26% 올랐습니다. 같이 팔린 것들도 20에서 30%씩 피었고 엔비디아는 그날 2.6%였습니다.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라 던져진 것만 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오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원래는 오픈 AI에 있던 사람이죠. 초정렬팀, 영어로는 슈퍼 얼라이먼트 팀이라고 부르는 조직입니다. AI가 사람보다 똑똑해졌을 때 통제가 되는지 그걸 연구하는 곳이죠. 거기서 2024년 4월에 잘렸습니다. 잘린 이유를 두고 말이 갈립니다. 그럼 본인은 뭐라고 할까요? 오픈 AI 보안이 허술해서 중국 쪽 산업 스파이한테 뚫릴 수 있다는 메모를 이사회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 때문에 잘렸다는 겁니다. 회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말이 서로 어긋나죠. 그리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잘리고 나서 글을 하나 썼죠. 근데 그게 165페이지짜리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Situational Awareness.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27년쯤이면 AI가 최고 연구자 수준까지 올라온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기와 칩과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깔게 된다. 자, 책상 위에 이 셋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송전탑, 칩, 그리고 서버렉이죠. 그리고 그 글 제목 그대로 펀드를 차립니다. 2024년 9월 시드 2.25억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자, 화면 왼쪽 아래 기슭에서 출발해 볼까요? 2년도 안 돼서 수십억 달러 규모가 됐습니다. 능선이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오른쪽 고봉까지 올라가죠.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439%였습니다. 그러다 7월에 청산에 담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건 아마 이런 내용일 겁니다. AI 인프라를 4배 레버리지로 롱 담고 있다가 7월에 AI 낙폭이 심해서 롱이 무너져 청산당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13F를 열어보니까 롱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서랍을 하나 더 열어볼까요? 숏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16억 달러입니다. 반도체 ETF인 SMH의 20억 달러입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AMD, TSMC까지 들어있었습니다. 풀옵션만 다 합쳐서 84.7억 달러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 비밀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죠. 그는 패를 전부 펼쳐놓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패를 노리는 쪽에게는 이보다 좋은 표적이 없었습니다. 롱만고 있었다는 문장에 여기서 줄이 그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통째로 숏친 게 아닙니다. 화면의 해도를 보시면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함대가 둘로 갈라져 있죠. 검은 돛이 숏입니다. 숏은 연산 쪽이었죠. GPU, ASIC, 클라우드,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브로드컴과 오라클 같은 것들입니다. 흰 돛이 롱입니다. 메모리는 오히려 롱이었죠. 샌디스크,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입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편이 갈린 겁니다. 왜 갈렸을까요? AI 하드웨어 값이 비싸다고 본 쪽은 숏입니다. 물리적으로 못 늘리는 병목은 싸다고 봐서 롱입니다. 메모리를 롱에 넣은 게 그래서죠. 칩을 파는 쪽이 아니라 증설이 안 되는 병목으로 본 겁니다. 굵은 관 사이에 끼워진 저 좁은 밸브. 저게 병목이죠. 그래서 롱 쪽에는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네오클라우드인 네비우스와 코어 위브도 들어갑니다. 전력과 부지인 블룸 에너지와 아이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마이크론은 롱으로 들고 있으면서 마이크론 풋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ASML, 인텔, 코닝도 마찬가지였죠. SMH, 20억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풋은 주가가 떨어질 때 돈이 드는 보험, 그러니까 하락에 거는 숏이죠.
이 숏을 우산 삼아 반도체 ETF 전체에 펼쳤는데 그 안에 자기가 롱으로 든 마이크론이 들어있습니다. 우산 그늘 아래에 자기 배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개별로는 롱인데 섹터로는 숏을 씌운 겁니다. 이게 뒤에서 문제가 됩니다. 배를 보고 있던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숏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체 쪽은 방향이 맞았죠. 기간을 하나 잡아볼까요? 반도체 지수인 SMH 고점 6월 22일부터 청산 직전인 7월 2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SMH가 24.6%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8.9% 빠졌죠. 숏이니까 이건 수익입니다. 근데 숏북 전체가 벌었다고 하면 그건 과합니다. 소프트웨어 쪽 숏도 갖고 있었는데 어도비 같은 게 오히려 올라서 반대로 손실이 났습니다. 숏 전체 손익이 얼마인지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확실한 건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숏은 방향을 맞췄다는 것, 그리고 그걸로도 롱 구멍이 안 메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롱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화면에 게이지 두 줄을 나란히 놓고 같이 내려가 볼까요? 왼쪽이 숏, 오른쪽이 롱이죠. 왼쪽 숏 게이지는 24.6%에서 멈춥니다. 오른쪽 롱 게이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샌디스크가 55.3% 빠졌습니다. 블룸에너지 52.7%, 아이렌 48.5%, 네비우스 47.7%, 코어위브 45.3%, 마이크론 39.0%입니다. 숏이 24% 빠질 때 롱은 45에서 55%씩 빠진 겁니다. 해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해지한 쪽보다 본진이 2배 빨리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아까 그 우산 이야기가 터지죠. SMH는 24.6% 빠졌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론은 39%, 샌디스크는 55% 빠졌습니다. 덮어놓은 우산보다 그 밑에 있던 본진이 2배 빨리 무너진 겁니다. 섹터 전체를 덮는 해지를 씌워놨는데 자기 본진이 그 섹터 평균보다 2배 빨리 빠진 겁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가 연산보다 훨씬 크게 흔들렸죠. 해지가 작동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해지 대상이 본진보다 덜 빠져서 구멍을 절반도 못 메운 겁니다. ETF로 개별주를 덮을 때 늘 생기는 문제죠. 그 우산이 왜 본진을 못 덮었는지 담요를 보면 쉽죠. 수십 개를 섞어놓은 ETF는 담요를 덮고 비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천천히 젖습니다. 개별주는 담요 없이 그대로 맞습니다. ETF는 수십 개가 섞여 있으니 덜 흔들리고 개별주는 그것보다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덮어놔도 빠지는 속도가 다르면 해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4배가 들어옵니다. 화면에 덤뭉치 4개를 쌓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4돈은 맨 아래 1개뿐입니다. 위에 3개는 전부 빌린 돈입니다. 내 돈 1억에 브로커가 3억을 빌려줘서 4억어치를 산 구조입니다. 이제 이 4억짜리 더미를 30%만 깎아보겠습니다. 4억이 30% 빠지면 2.8억이 됩니다. 그런데 빌린 3억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10.8억에서 갚을 3억을 먼저 빼면 남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내 돈 1억 다 날아가고도 모자랍니다. 반토막도 아니고 30%에서 이렇게 됩니다. 숏에서 번 걸로는 이 구멍이 안 메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전화를 합니다. 돈을 더 넣든지 팔든지. 돈을 넣으려고는 했죠. 8월 1일부터 추가 출자를 받겠다고 투자자들한테 공지를 돌렸습니다. 비상장으로 들고 있던 엔트로픽 지분까지 팔려고 내놨습니다. 근데 브로커 기한이 7월 30일이었죠. 자, 시계탑을 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날은 8월 1일이고 시계가 멈추는 날은 7월 30일입니다. 이틀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럼 왜 시타델로 통째로 넘어갔을까요? 이게 이 사건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입니다. 돈을 빌려준 브로커가 세 곳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 모건입니다. 먼저 파는 쪽은 약손실이지만 늦게 파는 쪽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로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1년 아르케고스 때 이게 실제로 일어났죠.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는 재빨리 던져서 손실을 줄였습니다. 늦게 움직인 크레디트 스위스랑 노무라는 수십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세 곳이 각자 던지기 전에 물량을 통째로 받아줄 곳을 먼저 찾았죠. 여기에 시티까지 붙어서 딜을 주선했습니다. 입찰에 시타델, 밀레니엄, 제인 스트리트가 들어왔고 시타델이 가져갔습니다. 참고로 제인 스트리트는 이 펀드의 시드 투자자이기도 하죠. 자기가 돈을 대준 펀드의 청산 물량을 사겠다고 입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블록딜이 뭐냐? 보통 주식은 호가창이라는 공개된 창구에서 팔립니다. 누가 얼마에 사겠다, 누가 얼마에 팔겠다가 전부 거기 줄을 서죠. 블록딜은 그 줄 바깥에서 벌어집니다. 장 시작 전에 단일 거래로 소유주만 바꾸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하나가 호가창을 통째로 우회해서 옆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호가창의 매도 물량으로 안 찍히죠. 만약 공개 시장이 흐렸으면 며칠간 가격 안 보고 던지는 매도가 이어졌을 겁니다. AI 인프라 전체를 끌어내렸을 물량이었습니다. 시타델은 자본이 두터우니까 자기 스케줄대로 천천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브로커들은 손해를 봤을까요? 거의 안 봤을 것으로 봅니다. 마진콜이 언제 걸리는지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자, 화면에선 두 개를 놓아볼까요? 위가 담보, 아래가 빚입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원래 담보가 빚보다 아직 클 때 미리 끊는 겁니다. 두 선이 붙기 전에 끊으면 브로커는 빌려준 돈을 다 받습니다. 담보가 빚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걸면 그때부터는 브로커 손실입니다. 아르케고스 때 크레디트 스위스가 당한 게 딱 그 케이스였죠. 이번엔 그 전에 끊었죠. 게다가 딜을 자비들이 주선했으니 자기 돈 회수되는 가격에 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브로커는 빌려준 것 회수하고 수수료까지 챙긴 쪽이고 산 건 시타델입니다. 금매 물량을 받아서 다음날 20, 30% 오른 걸 보면 시타델이 제일 잘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리고 7월 30일 종가를 볼까요? 아일은 30.5%, 네비우스 27.1%, 블룸에너지 26.5% 올랐습니다. 샌디스크 26.0%, 코어 위브 21.5%, 마이크론 18.4%입니다. 던져진 바로 그 종목들이 그날 다 올랐습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2.6%, SMH는 6.9%였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것만 유독 튄 거죠. 시장 전체가 좋아진 게 아니라 누르고 있던 강제 매도가 사라진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물량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는 좀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블록딜은 파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물량은 그대로 시타델한테 있죠. 시타델은 금매로 싸게 받았고 다음날 20, 30% 올랐으니 이미 앉아서 번 상태입니다. 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뀐 건 이겁니다. 자, 두 사람의 손목을 나란히 놓고 볼까요? 레오폴드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팔아야 했고 가격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타델은 시계가 없습니다. 안 팔아도 되고 가격을 보면서 팔 수 있죠. 강제 매도가 재량 매도로 바뀐 것이지 매도 압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당분간 이 종목들 수급 변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쓴 편지가 있죠. 1월 24일 투자자 서한에서 지금이 작년 초 이후 최고의 매수 기회라고 썼습니다. 6일 뒤에 강제로 정리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당한 그날 그 종목들이 20, 30%씩 올랐죠. 근데 이 사람 망한 게 아닙니다. 여기가 오해가 많은 부분이죠. 앞에서 2.25억 달러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수십억 달러까지 커진 게 수익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올해 1분기 증가분을 두 조각으로 가나볼까요? 3분의 1채 정도가 신규 투자금이었고 나머지가 평가이익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으니까 돈이 붙고 돈이 붙으니까 규모가 커진 겁니다. 수익률로만 보면 상반기 439%, 설정 이후로는 1000%가 넘습니다. 7월에 35% 빠졌어도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크게 풀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수익권인 거죠. 지금 남은 게 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최근 몇 달 정점 대비로 반토막이 난 건 맞지만 원금이 깨진 건 아닙니다. 참고로 피크 규모는 매체마다 200억에서 450억까지 갈립니다. 상장 주식만 집계한 건지 비상장까지 넣은 건지가 달라서 그런 듯합니다.
그럼 남은 게 뭘까요? 레버리지 걸려있던 상장 주식은 롬이든 쇼지든 다 정리됐죠. 비담긴 소규모 포지션은 일부 남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은 비상장으로 넘어갔죠. 화면의 금고 3칸이 남은 자산입니다. 엔트로픽 50억 달러, AI 칩을 만드는 매트엑스, AI 데이터 센터인 플루이드 스택입니다. 앞으로는 상장 주식은 안 하고 비상장 지분만 들고 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고 파는 회사에서 들고 기다리는 회사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것도 아니죠. 금고 안의 숫자는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엔트로픽 지분 50억 달러는 엔트로픽이 상장을 하든 누가 사가든 그때까지는 현금이 아니라 장부상 숫자입니다. 참고로 엔트로픽은 5월에 9,650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은 방향을 크게 틀린 게 아닙니다. 연산은 비싸고 메모리는 싸다는 판단은 7월 낙폭에서도 다음 날 반등에서도 안 뒤집혔습니다. 다만 7월 30일 반등을 그의 논지가 맞았다는 증거로 보면 안 되죠. 강제 매도가 사라진 것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겹친 날이었죠. 풀린 건 크기였습니다. 연선을 숏치고 메모리를 롱으로 든 것까지는 방향이 맞았는데 같은 하락장에서 메모리가 2배 빨리 빠졌습니다. 해지는 걸어놨는데 해지 대상이 본진보다 덜 빠지면 그건 해지가 아니라 그냥 손실 완충일 뿐이죠. 4배가 그 차이를 견딜 시간을 안 줬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빌려주는 대가로 시간을 가져갑니다. 내가 옳은지 시장이 답하기 전에 브로커의 시계가 먼저 만료되는 거죠. 그리고 브로커의 리스크 모델은 이 논지가 맞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늘 청산하면 빌려준 돈이 회수되냐만 계산합니다. 월가가 작정하고 주겠다는 얘기도 도는데 그것보다 이쪽이 더 무섭다고 봅니다. 아무도 잘못하지 않아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요. 하나 더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전광판을 보세요. 불이 들어온 위칸은 매일 가격이 찍히는 자산입니다. 캄캄한 아래 칸은 가격이 안 찍히는 자산입니다. 간보로 먼저 끌려나간 건 불이 들어온 쪽이었습니다. 매일 가격이 찍히는 자산은 담보로 잡혀서 다 팔렸고 가격이 안 찍히는 자산만 남았습니다. 값이 보이는 자산부터 순서대로 끌려나간 거죠. 유동성이 좋다는 게 이럴 땐 언제든 강제로 팔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 확인 지점은 11월 중순 13F입니다. 시타델이 받아간 물량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면 소화 속도가 역산됩니다. 거기가 체크포인트입니다.